우한을 방문했던 50대 남성이 네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로 확진됐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국내로 들어온 인원이 최소 6,400명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우한 지역에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한에 발이 묶인 교민 철수를 위한 전세기 투입 방안을 내일 발표합니다.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해 3,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80명이 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중국 전역의 학교 개학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연기학원 원장이 미성년자 원생들에게 성폭력을 휘둘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회사에서 검사 요구한다고 따로 오는지 불러서 해당 원장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해에만 이산가족 상봉자 3,400여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북한 땅에 남겨둔 가족을 생각하며 애를 태우고 있는 실향민들의 이야기를 취재했습니다. 고향을 코앞에 두고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분들, 과연 이번 설 어떤 명절을 보내셨을까요? 설 연휴 마무리 잘 하고 계십니까? 뉴스에이 동정민입니다. 자고 나면 전 세계에 빨간불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한 국가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오늘 네 번째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는데 우한에서 귀국할 때 증상이 없어 엿새가 지난 뒤에야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됐습니다. 그 사이 아무런 방역 조치 없이 자유롭게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서소식 이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지정 치료병상으로 지정된 분당 서울대병원. 어제 이곳에 격리된 55살 한국 남성이 오늘 네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로 확진됐습니다. 앞선 3명의 확진자와 마찬가지로 중국 우한시를 방문했고 보름간 머물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세 번째 확진자처럼 무증상 입국자였습니다. 입국 당시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1일과 25일 감기 증상으로 동네 병원을 2차례 찾은 뒤에야 보건소에 신고됐고 하루 뒤 증상이 나빠져 폐렴 진단을 받고서야 격리됐습니다. 닷새간 검역망에서 벗어나 있던 겁니다. 이 남성이 찾았던 경기도 평택의 병원은 폐쇄됐습니다. 당분간은 폐쇄죠. 저희도 지금 병원에 나가 있는 상태라서 조사관들이 와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병관리본부는 이번에도 부랴부랴 확진자의 닷새간 동선 추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무증상 입국자 관리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잠복기에 들어와서 발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멍이라기보다는 거기까지는 커버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증상 입국자에게 2차례나 방역망이 뚫리자 정부는 감염병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습니다. 국내에 유입된 감염병이 제한적으로 전파될 우려가 있다고 본 겁니다. 정부는 오늘 자정부터 중국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에게 건강상태 질문서 작성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무원과 경찰, 군인 등 250명을 공항과 항만 검역소에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보신 대로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네 번째 환자의 동선은 지금 방역당국이 추적 중입니다. 어제 판정을 받은 세 번째 확진자의 사흘간 경로는 추적이 됐습니다. 서울, 강남 곳곳을 다닌 뒤에 일산으로 갔는데 그 사이 호텔에서 묵고 한강 산책까지 하며 70명이 넘는 사람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공태현 기자입니다. 세 번째 확진자인 54살 남성이 외부로 돌아다닌 기간은 당초 알려진 이틀이 아니라 사흘이었습니다. 20일 귀국한 뒤 몸살기를 느껴 해열제를 먹기 시작한 22일부터 24일까지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닌 겁니다. 렌터카를 타고 지인이 치료를 받는 서울 강남구 성형외과를 들렀고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서울 강남구의 호텔에 투숙했습니다. 다음 날엔 한강변을 산책하며 인근 편의점을 들리기도 했습니다. 병원에 격리되기 전날까지 경기 일산의 음식점과 카페를 방문했고 저녁에는 일산의 모친 자택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기간 중 접촉한 사람은 74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호텔 직원 1명은 유증상자로 분류됐다가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와 격리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CCTV나 그런 걸 확인을 해서 5분에
4분에서 6분 정도로 확인이 됐었는데 이제 그분들도 이제 뭐 문제가 되시는 건 아니셨다고 하셨어요. 호텔은 오늘 투숙객과 예약자에게 체류 사실을 알렸고 환자가 방문했던 성형외과는 고객에게 마스크를 직접 나눠준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확진자가 서울 강남구의 호텔과 성형외과에 들린 사실이 확인되면서 어제 질병관리본부의 긴급 방역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이 밖에도 환자가 머물렀던 장소는 순차적으로 방역이 이루어졌고 어제 문을 닫았던 서울 강남구 음식점 3곳도 추가 방역이 실시됐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행방의 묘연에 더 불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봉쇄하기 직전에 떠나 국내에 입국한 우한시 중국인 거주민 6천여 명입니다. 특히 이들의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가 비상상태입니다. 공국진 기자가 제주 시민들의 불안감을 전해드립니다. 공항 입국장이 마스크를 쓴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중국에서 온 단체 관광객들입니다.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비자가 없어도 중국인 입국을 허용하다 보니 지난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3명 중 2명이 중국인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너무나 불안하죠. 그래서 지금 외출도 자제하고 놀러 오지도 말아라 이렇게 애들한테도 당부하고. 설 연휴 기간 중 제주도에서도 환자가 나왔다는 소문이 확산되자 원희룡 제주지사는 헛소문에 현혹되지 말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는 24시간 감시체계에 들어갔습니다. 재난 문자 발송하고 전광판 들어가고 버스 시스템 활용해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죠. 중국인들이 증상이 있으면 신고를 해요. 우한이 봉쇄되기 전 주민 500만 명이 도시를 빠져나간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상당수 주민은 이미 중국 밖으로 출국했다는 중국 매체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항공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태국과 싱가포르, 일본에 이어 한국에도 6천 명이 넘는 우한시 주민들이 들어온 것으로 집계한 겁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제주 등 유명 관광지에 흩어져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어제 정부를 믿고 불안을 갖지 말라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하루 만에 고강도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인데요. 우한에서 입국한 사람들을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 정부 대책 알아보겠습니다. 김윤수 기자, 문 대통령의 지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우한에서 최근 입국한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오늘 오전 청와대 관저에서 수석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과 오찬을 겸해 가진 대책회의에서 언급한 건데요. 증세가 뒤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2차 감염에 대비하려면 현재 어떤지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질병관리본부는 어떤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할지에 대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청와대는 또 군 의료 인력도 필요하면 투입하고 군 시설도 활용하라며 총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다만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도 하지 않는 조치라며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우한에 머물고 있는 교민들을 철수시키기 위한 전 세계 투입 여부는 결정이 됐습니까? 네, 정부는 총리실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데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해서 내일 관계장관 회의에서 전 세계 투입을 최종 결정하고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전 세계 투입 날짜와 비용 문제 등을 중국 당국과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우한에는 교민과 유학생 등 우리 국민 600여 명이 남아 있는데 현재 500여 명이 전세기를 이용한 귀국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정부는 국내 이송 못지않게 확산 방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잠복기가 지날 때까지 이들을 2주간 공동시설에 격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채널A 뉴스 김인수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중국 상황은 확실히 심각합니다. 24일엔 900명이었던 확진자가 사흘 만에 3,000명에 가까워졌습니다. 사망자는 81명인데 하루 사이에 20명이 넘게 숨졌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중국의 한 식료품 판매장.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쌀을 담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불안을 느낀 주민들 사이에서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전염병의 진원지인 우한 주민들의 유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감염 환자들과 사망자들이 무서운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20명 넘게 늘었고 확진자는 이제 3,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目前这个在院治疗的是533例，其中呢重症有87例，危重53例。那么这些都在我们武汉市的定点医院。 중국 당국은 극약 처방을 내리며 확산 차단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인이 다시 이동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춘제 연휴를 오는 30일에서 다음 달 2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또 중국 전역의 대학교를 비롯해 초중고교의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最好是居家休息，居家大家一起这个生活。 리커창 총리도 고위 지도자 가운데 처음으로 우한을 방문해 대책 등을 점검했습니다. 해외에서도 감염 환자가 빠르게 늘어 미국과 일본 등에서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보건당국은 전염병의 시작점으로 지목된 우한의 수산물 시장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이번 감염 사태와 관련해 야생동물 거래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과거 중국을 덮쳤던 사스보다 전파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또 문제는 잠복기에도 전염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바이러스가 있는지 모르고 돌아다니다 다른 사람한테 옮길 수 있는 거죠. 수도 베이징도 통제가 안 되고 9개월 아기까지 전염됐습니다. 현지에 있는 권호혁 특파원이 소식 전합니다. 중국의 한 병원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환자가 심하게 몸을 떱니다. 환자들이 병원으로 몰리는 가운데 중국 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복기에도 전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潜伏期具有传染性，这同SARS 有很大的不同。 지난 2003년 사스와 달리 최대 2주간의 잠복기에도 전염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전염력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며 전염병의 추가 확산을 우려했습니다. 특히 중국 수도 베이징에선 생후 9개월 된 영아까지 감염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베이징에 거주하는 5만여 교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좀 심각하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나오질 않았어요. 며칠 동안에 미리 음식도 좀 사다 놓고. 학교 개학 기간이 연장되자 아이들과 귀국길에 오른 교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 식당들이 모여있는 왕징 지역입니다. 이처럼 상점들이 대부분 문을 닫았고 손님들이 뚝 끊겼습니다. 베이징과 다른 지역으로 가는 시외버스 운행이 중단된 가운데 베이징 시민들도 외출을 꺼리고 있습니다. 我们是说尽量的少出去，就感觉挺严重的这个事儿。这新闻不也老报道吗？ 베이징시는 주요 지하철역과 기차역, 공항에서 승객을 대상으로 체온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 우한시에는 아직 우리 국민 500여 명이 남아 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사람들의 시선도 걱정입니다. 사공성근 기자가 우한에 갇혀 있는 우리 국민들과 화상 통화를 해봤습니다. 중국 우한시에 거주하는 교민들이 보내온 영상입니다. 마스크를 쓴 군인들이 기차역 입구를 막아섰습니다. 큰 가방을 끌고 나온 사람들은 역 앞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다른 도시로 이어지는 큰 도로마다 경찰이 지키고 있고 도로를 가득 채운 차들은 앞으로 전혀 움직이지 못합니다. 중국이 이제 승용차나 오토바이 같은 할 것들을 또 금지시키는 바람에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숙사 선생님들이 출근조차 하지 못하는. 중국 우한으로 출장을 왔다가 발이 묶인 회사원도 난민 신세가 됐습니다. 평소에 사람 많이 좀 있는 거리에도 상점들이 거의 대부분 문을 닫았고 좀 텅텅 빈 이제 유령도시 같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교민들은 라면이나 통조림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상황. 하루빨리 귀국을 바라면서도 돌아갔을 때 우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다른 국민들로부터 감염자처럼 취급당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제 농담 삼아서 우한에서 왔다는 얘기 전혀 하지 말자. 분들이 저희들이 한국에 가는 걸 더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희 한인들이 진짜 다 건강한 상태이고요. 중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어 한국인들은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손길만을 기다립니다. 검사관과 한국 정부만 계속 믿고 있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솔직히 전세기밖에는 지금 방법이 없는 것 같고요. 한국 가서 격리가 되더라도 격리는 당연한 것 같고 좀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의 쇼핑 품목 1순위가 마스크로 바뀌었습니다. 수백 개씩 싹쓸이를 하면서 명동 대형 약국들에선 하루에도 몇 번씩 마스크를 공수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상희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 명동의 약국. 사람 허리보다 높게 마스크 박스를 쌓아놨고 관광객들로 갈디딜 틈이 없습니다. 관광객들은 양손으로 가득 잡은 마스크 제품들이 모자란 듯 대형 봉투까지 이용해 쓸어 담습니다. 마스크를 사려는 관광객이 며칠째 몰려들자 이 약국에서는 이렇게 KF94 방역 마스크를 밖에 내어놓고 박스째 판매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마스크를 구하기 힘들어지자 한국 마스크 쇼핑에 나선 겁니다. 평소보다 판매량이 50배 늘어난 약국도 있습니다. 我想要买700个左右，因为现在国内的需求已经是非常大了。 There's a huge shortage. The price is very high, so it's unaffordable. 연휴 기간이지만 약국들은 늦은 밤까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입니다. 중국 동포가만이 거주하는 서울 대림동 약국. 주민들은 중국 춘절을 맞아 한국을 찾아왔다가 돌아가는 가족들이 걱정돼 마스크를 대량으로 구입합니다. 박스째 마스크를 대량으로 사재기 하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사람들은 원래 방역 마스크를 항상 안 그러시고도 중국도 가는데 묵치고 다 마스크가 거의 나타나죠. 중국 현지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의 마스크 쇼핑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설 연휴를 마치고 내일 출근을 앞두고 있는 경기 일산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확진자가 이틀 동안 일산에 있는 모친 아파트에 머물렀다는 사실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김철웅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세 번째 확진자는 격리되기 직전까지 이틀간 경기도 일산에 머물렀습니다. 유동인구가 몰리는 도심 한가운데 거리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낮은 깨끗한 날씨인데도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나왔습니다. 세 번째 확진자가 일산의 음식점과 카페를 돌아다닌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주변에 확진자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어제 제가 카톡으로 다 돌더라고요. 학원은 가야 되니까 이제 보냈는데 제가 공부할 때도 마스크 끼고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의원패를 확진자가 있다고. 확단진가 거기에 있다고. 그리고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있어요. 상인들도 걱정이 앞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오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써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말로 상대를 하는 일이라 그래서 조금 걱정이 돼요. 일산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도 하루 종일 걱정된다는 글이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 확진자가 방문한 서울 강남구의 장소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공개됐지만 일산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엉뚱한 장소가 입에 오르내립니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해당 점포가 동의해야 상호를 공개할 수 있다면서도 대형마트와 백화점, 전통시장을 들렀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고양시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복지관과 경로당을 임시 휴관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방안으로 제기됐던 중국인 여행 제한 조치에 대해 청와대는 아직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입국을 막아달란 국민청원 동의자는 나흘 만에 45만 명을 넘어섰는데 중국인 입국을 제한할 수 있는 국제 규정이나 법적 근거는 없는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적 기준을 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공중보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 간 전파 위험성이 클 경우 국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선포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여행이나 무역 제한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WHO는 지카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 등 과거 5번의 비상 상황에서 단 한 번도 여행 금지 조치를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Such restrictions force people to use informal and unmonitored border crossings, increasing the potential for the spread of disease. 팩트맨이 WHO 측에도 직접 문의를 했는데 지난 2003년 사스 확산 때도 여행자를 통한 전염 위험성은 낮았다며 이번에 여행 무역 제한은 타당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014년 WHO 연구 보고서는 이미 국제적 고립보다 국가 간 협력이 전염병 방어에 더 효과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WHO의 권고는 강제성이 없는 만큼 각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입국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14년 호주, 캐나다 등이 에볼라 발병국가 국민들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았는데요. 우리나라도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감염병 환자나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국가 이익이나 공공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 측은 관계부처 간 논의와 외교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입장인데요. 종합하면 중국인 입국 금지, 국내법에 근거는 있습니다. 하지만 WHO 권고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시선 역시 외면할 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이번엔 설 연휴 9명의 사상자를 낸 강원 동해시 펜션 폭발 사고 속보입니다. 사망자가 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건물이 과거에도 불이 나서 큰 피해가 날 뻔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강경무 기자입니다. 문제의 펜션 건물은 지난 1968년 냉동공장으로 준공됐습니다. 그런데 21년 전인 1999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직원 휴게실로 쓰던 2층에서 전기합선으로 불이 난 겁니다. 2층 5m 정도 기어 들어갔거든요. 연기 때문에 서서는 못 들어가죠. 모든 게 너저분하게 있었죠. 건물주는 건물을 수리한 뒤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했고 2011년부터 펜션 영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무등록 영업에 소방점검을 거부하는 등 안전관리는 엉망이었습니다. 전기하던 가스 차이만 나지 안전관리는 거의 빵점이었죠.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객실 내 가스 배관에 마금 장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말은 안 되는 건 맞는데 폭발하면서 터져 나온 건지 아니면 녹아내린 건지 그거는 안 돼. 정체를 해봐야 합니다. 가스통의 성해 흔적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에는 LP가스가 누출돼 기화되면 온도가 낮아지면서 흔히 생깁니다. 성해가 뛸 정도로 보면 일부만 누출된 게 아니고 좀 장시간 좀 많은 양이 누출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경찰은 펜션 주인과 가스 공급업자 등을 불러 사건 경위와 무허가 영업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사고로 크게 다친 66살 이모 씨가 숨지면서 사망자는 6명으로 늘었습니다. 설날을 맞아 가족 모임을 하던 4자매가 모두 숨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과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5년 넘는 이혼 소송이 끝났습니다. 이부진 사장이 이무재 전 고문에게 141억 원을 주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과 이무진 전 삼성전기 고문은 지난 1999년 8월 삼성그룹 총수의 딸과 평사원의 결혼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 조정 신청을 내면서 파경을 공식화했습니다. 가정과 아이를 지키고 싶습니다. 사실에 입각한 판결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 전 고문은 소송 과정에서 이사장의 재산이 2조 5천억 원이라며 1조 2천억 원대 재산 분할을 요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자녀 친권자와 양육자로 이부진 사장을 지정하면서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통상 혼인 이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2심 재판부는 임 전 고문에게 분할해줘야 할 재산을 141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자녀 교섭 기회도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명절에 2박 3일, 여름과 겨울방학 중 6박 7일간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선고 이후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하고 임 전 고문의 채무가 추가된 점을 고려해 재산 분할 비율을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이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두 사람의 이혼은 확정됐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원래 배우는 그런 거다. 이름 있는 영화인이었던 연기학원 원장이 미성년자 수강생과 성관계를 가지며 한 말입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들었다고 합니다. 연기학원 원장은 사랑하는 사이였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수상한 연기학원의 실체, 탐사보도팀 이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방에 새로 연기학원이 들어선 건 수년 전. 중년의 원장은 과거 꽤 이름 있는 영화인이었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다혜양은 기회가 생겨 기뻤다고 말했습니다. 학원 포스터를 보고 제가 바로 학원으로 가려고 왜냐면 연기가 꿈이었기 때문에 부모님 설득해서 학원을 다니게 됐는데. 그러나 이후 원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성폭력은 독립영화를 찍으면서 벌어졌다고 말합니다. 회사에서 감사해주고 만나고 다른 원장실에 불러서 몸을 더듬고 하다가 불감증 막 이런 말을 들어서 솔직히 막 무슨 뜻인지 몰랐고. 그리고 집과 모텔에서 1년간 성폭행이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자마자 집으로 부르셨어요. 밤이냐 얘기를 하시고 같은데 그냥 딱 하니까 몰랐는데 아무렇지 않죠. 병원 척했죠. 이런 많이 들어왔고 그 사람이 여배우로서는 감독이고 매니저고 몸을 바칠 준비됐어요. 수없이 말했어요. 정신적으로 세뇌된 상태라 성폭행을 거부하지 못했다는 게 다혜양의 주장입니다. 당시 상담을 받았다는 정신과 전문의를 만나봤습니다. 연기에 한 5번이었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성적으로? 네. 연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길이 끊기니까 그냥 참고 내가 해나가야겠다. 다혜양이 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모텔의 관계자들은 원장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차가 검은색 차가 거기서 여러 번 봤어요. 길이 큰 차가 세우고 얼마나 있다 갔어요? 금방 가지고 있어요. 학원에서 일했던 직원들은 당시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진짜 좀 잤어. 내가 연기 생활을 이분 돈밖에 나는 순간 못하겠구만. 누구도 키우고 대단한 분처럼 막 얘기를 하니까 애들 사이에서는 정말 실적 존재였어요. 전문가들은 다혜양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길들여 성폭행을 거부 없이 받아들이게 하는 그루밍 성폭행을 의심했습니다. 뒤늦게 피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도 자기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얘기하고 신고하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게 그루밍 성범죄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원장을 만나 해명을 들어봤습니다. 원장은 당시 다혜양과 사귀는 사이였다며 그 증거로 주고받은 다정한 내용의 메시지를 일부 공개했습니다. 집으로 부른 건 촬영을 위해서였고 모텔을 여러 번 간 건 맞지만 오히려 집에 가기 싫다는 다혜양의 요구로 갔을 뿐 성관계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연히 사실 모텔에 한 번 간 게 아니라 그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몇 번 가긴 했는데 같이는 안 들어가셨다는 거죠? 아니 자도 같이 가게 자고 주고 나온 게 있죠. 이 원장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여성은 2명 더 있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원장실로 불려가 탈의를 요구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서 내가 했더니 시끄럽냐고 이러면서 서울에서는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연예인들 자기 앞에서 옷 다 벗고 TV 앞에 TV에서 나온 친구 그대로 춘 적도 있다.
원장은 향후 촬영에 대비해 신체를 봐둘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우리는 주민들 조금이라도 노출이 되는 거는 원치 않아. 이건 사실 연구하기는 곤란하다고 봐야 되는데요. 먹고 있고 체력관리가 안 되는 애들한테 자금을 주기 위해서. 새 학생은 원장이 평소에도 여배우의 성상납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주제연급으로 꽂아줄 테니까 나랑 한번 자자 그러면 너는 어떻게 대답할 거냐고. 직업을 삼으려면 몸 파는 거는 몸 배주는 거는 좀 하는 얘기야. 원장은 우스갯소리로 한 말이 와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스갯소리? 지금도 아무 안 하는 건데? 왜 웃길 줄 알고. 오늘 너무 웃긴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다혜양은 성인이 되고 뒤늦게 피해를 인지한 탓에 고소 여부를 망설이고 있고 유 원장은 다혜양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윤입니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귀국 후 처음으로 손학규 대표를 만났습니다. 자신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겠다며 손 대표에게 사실상 퇴진 여부를 결정하라고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친정을 찾은 안철수 전 의원에게 악수를 청했지만 안 전 의원이 돌아서는 바람에 손을 잡지 못했습니다. 손 대표는 자신의 퇴진을 요구하는 안 전 의원에게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물론 그동안 대선이나 서울시장 선거라 해서 안철수 대표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조금 줄어든 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안 전 의원은 손 대표를 거의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당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0여 분간 이어진 비공개 대화에서 안 전 의원은 당을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겠다고 요구했습니다. 손 대표는 물러나고 자신이 당을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내일 의원단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고민해 보시고 답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지도체제를 개편해야 된다는 얘기도 없었고, 어떤 해야 된다는 얘기도 없었고, 왜 자기가 해야 된다는 얘기도 없었고 하니까. 손 대표 측은 안 전 의원이 당을 지켜온 손 대표에 대한 감사 인사 한마디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안 전 의원은 내일 오전까지 입장을 알려달라고 했지만 손 대표가 물러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가볼까요? 네,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바로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컨트롤 타워인데요. 윤도한 대통령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기자들을 만나 설 연휴 기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 왜 국민소통수석은 그걸 강조했을까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올린 이 글이 논란이 되면서입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세 번째 확진자가 나온 상황을 알리면서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두고 비판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애초부터 과도한 불안을 갖게 만들지 말아야 할 것 아니냐? 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지부터 파악하는 게 먼저다. 이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네, 청와대는 안심을 시키려는 의도였을 텐데 정작 국민들은 청와대 인식이 안일하다 이렇게 본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하루 만에 국내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한 데다 중국 우한에 거주한 사람 중 6천여 명이 한국에 들어왔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불안감은 계속 확산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 누리꾼들은 5년 전 메르스 공포 당시 문 대통령의 발언을 소환했습니다. 바로 이 발언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야 국가 자원을 총동원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가 직접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합니다. 네, 과거의 야당 대표일 때 발언이 부메랑이 된 거군요. 예, 그러자 야당에선 즉각 지금 청와대는 뭘 하고 있느냐 이렇게 반격에 나섰습니다. 국민 안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청와대가
우한폐렴 대응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국민들이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네, 저러니까 오늘 청와대가 우리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다시 강조를 하고 나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메르스 사태 당시 문 대통령이 청와대가 나서라 이렇게 요구했을 때는 메르스 감염자가 25명에 사망자가 2명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보다 상황은 훨씬 좋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근을 하는 내일이 확산의 분수령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정부의 더 철저한 관리 당부드립니다. 다음 주제 가볼까요? 네, 신과 함께가 아니라 전광훈 목사와 함께 하기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인데요. 그제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문재인과 확실히 싸울 정당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4월 15일 우리들의 대승리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갑시다. 네, 김문수 전 지사가 한국당을 탈당을 하고 신당을 만든다는 거죠, 지금? 네, 자유한국당이 태극기를 버리고 좌클릭했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정광훈 목사의 후원 아래 태극기 신당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신당 이름은 가칭 국민혁명당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와 김 전 지사 최근에 같이 다니더니 당까지 함께하기로 결정을 했나 보네요. 네, 두 사람의 관계 브로맨스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애틋한데요. 지난해 말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되자 김 전 지사는 울먹였습니다. 이 추운 겨울날 목사님 잡혀가시면 어떻게 할까? 저는 눈물이 계속 나서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더 많은 우리 국민들 속에서 울지 마, 괜찮아. 그런데 전 목사가 사실 이념 색채가 강해서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부터 해서 보수 진영의 러브콜을 계속 받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바로 대중동원력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설 당일 집회 모습인데요. 전 목사의 대중동원력이 얼마나 되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보수 진영에선 그 힘을 무시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전 목사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도 가까웠던 사이잖아요. 네, 황 대표가 장외 집회를 열 때마다 같이 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었는데 최근 한국당이 중도 확장을 선언하면서 전 목사를 좀 멀리하고 있죠. 그러자 전 목사는 이렇게 반격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님은 정치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자유한국당을 해체한다. 당명도 바꾸고 다 해체하는데 해가지고 이걸 유승민한테 갖다 바친다는 거야. 참, 네, 황 대표 입장에선 산 넘어 산이네요. 네, 황 대표는 오늘도 분열은 끝이다 이런 글을 올리면서 보수 통합을 강조했는데 한쪽 손을 잡으면 다른 한쪽이 달아나는 그런 난감한 상황입니다. 황 대표의 마음을 이 노래가 가장 잘 대변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마디입니다. 네, 설 연휴가 지나면서 황 대표도 보수 통합의 성과를 내야 할 텐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북한이 구정새해 새로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북한 미사일 개발의 심장부인 산음동 연구단지에서 수상한 모습이 포착됐는데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거나 열병식에서 신형 미사일을 공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평양 북쪽 산음동 미사일 연구단지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16일에 찍힌 위성사진인데 차량 대여섯 대가 공장을 빠져나가고 건물 뒤편에는 못 보던 대형 컨테이너가 놓여 있습니다. 산음동 연구단지는 화성 14, 15형 같은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신형 엔진을 만드는 북한 미사일 개발의 심장부입니다. 트럭이나 컨테이너가 움직인다는 것은 북한이 이제 산음동 병기연구소에서 생산하는 미사일 부품들을 수송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기 위한 가장 큰 첫 단계다. 지난 1일 김정은 위원장이 새 전략무기를 언급했던 만큼 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제 세상은 곧 멀지 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산음동 차량 움직임 포착 며칠 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What they're trying to do, clearly they're trying to build long-range ballistic missiles with the ability to carry a
정보당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지 않더라도 2월 8일 건군절이나 김정일, 김일성 생일 때 열병식을 통해 새로운 전략무기를 공개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2017년 태양절 열병식 때 두 종류의 신형 ICBM을 공개하며 대미 압박에 나선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이런 북한 소식이 매번 무겁게 다가오실 분들, 북한 땅에 가족을 남겨둔 이산 가족분들이시죠. 명절이면 그리운 마음은 더 커져서 고향 생각, 가족 생각 때문에 가시는 곳들이 있습니다. 김진이 간다, 김진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고향을 코앞에 두고도 오랜 세월 가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실향민들입니다. 이제 이분들도 무척 연세가 드셔서 작년 한 해에만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3,000명가량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고향을 코앞에 두고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분들. 과연 이번 설 어떤 명절을 보내셨을까요? 실향민 1세대인 윤일영 할아버지. 파주 임진각 넘어 지금은 북한 땅인 경기도 장단이 고향인데요. 6.25 전쟁 때 가족들과 함께 고향을 떠났습니다. 대냉면, 강산면, 대강면, 우리 고향이 오음리인데 장단군 장도면 오음리, 여기 우리 집안이에요. 윤일영. 고향 생각이 날 때마다 직접 지도를 그려나갔습니다. 10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윤일영 할아버지. 온 가족이 남으로 내려왔지만 잠시 고향에 돌아갔던 넷째 형만은 다시 만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 큰형님, 둘째 형님, 셋째 형님, 여기 본인 나. 만약에 넷째 형님이 살아계시다면 유교에서 좋겠네요. 넷째 형님이 6.25가 나서 이제 고향에 다녀온다고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다는데 헤어져 보낸 세월이 어느덧 70년. 끝내 보지 못한 형님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만약에 살아서 만난다면 아니 형님 얼마나 고생을 하셨느냐. 고향이 그리울 때면 파주 가막산을 찾아갑니다. 어린 시절 고향집 툇마루에서 남쪽에 있는 가막산을 바라본 기억 때문입니다. 저 멀리 희미하게 산 보이는 게 우리 고향의 비치산이라고 하는 산 같아. 여기서 거리를 보면은 4km 내지 5km 되거든. 그러니까 지척이지 뭐 지척. 고향 비치산을 바라볼 때마다 고향에 홀로 남은 넷째 형님 얼굴을 그려봅니다. 분단의 아픔을 담고 있는 파주 임진각. 정성춘 할아버지는 이곳에서 벌써 50년 가까이 실향민들의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실향이 아픈 그 사연이라든가 부모 형제 그리워하는 그 모습 찍고 그러려고. 임진각 한켠에는 그가 찍은 실향민들의 모습이 전시돼 있습니다. 이분이 북한의 어머니가 거기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보고 싶어서 이렇게 우는 사연이야. 부모 형제 가족이 빨리 오기를. 정성춘 할아버지 역시 실향민입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내가 살던 내 고향, 네? 그 고향 쪽 하늘 보러. 한평생 임진각에서 보낸 할아버지. 고향 땅을 밟을 날만을 기다립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한번 나이 더 먹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한번 가봤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해. 어떻게 표현했나 그거를 카메라로 그걸 남기고 싶다 그걸. 매년 설에는 실향민들이 임진각에 모입니다. 함께 모여 차례를 지내며 고향에 가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봅니다. 명절 때면 더더욱 생각나는 가족들. 정성춘 할아버지는 설날에도 변함없이 임진각을 지키고 있습니다. 설날이니까 이거 싸운 거야. 고향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아픔을 나눕니다. 동기는 어디요? 고향 어디야? 황해도. 난 저기 장단이야. 그냥 잡힐 듯 해도 못 가는 거 아니죠. 곧 돌아갈 수 있으리란 생각으로 전쟁을 피해 떠나온 고향. 하지만 어느덧 분단 70년, 실향의 아픔은 대를 이어 계속됩니다. 어머니는 아직
하신 걸 확인을 못해요. 고향 생각 많이 나시겠네요. 나온 머리를 못 갔는데 잡잡한. 분단 이후 강산이 7번 변했지만 눈앞에 고향을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부디 이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길 바랍니다. 김진희 간다의 김진 기자입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으로 여러 차례 검찰 소환 통보를 받고도 응하지 않았던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오늘 SNS에 2월 4일 이후에 출석하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검찰에는 총선이 끝나고 나가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지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오늘 SNS를 통해 2월 4일 이후 검찰의 요청에 맞춰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 중간 간부가 인사이동한 이후 조사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저주의 북판을 펼치듯 선거 개입 운운하며 비리 수사에 매진해왔던 경찰관들에게 견디기 힘든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황 전 청장은 최근 검찰에 총선 이후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선 후보자 적격 판단이 보류된 황 전 청장이 총선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황 전 청장이 계속 소환에 불응하면 다른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체포영장으로 강제 구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전 청장은 총선 이후 출석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밝혔는지 묻는 채널A 취재진의 질문에 총선 이후가 아니라 2월 4일 이후에 출석하겠다고 통지했다며 그 이전에도 일정이 맞으면 당연히 출석한다고 답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설 연휴 직후 벌어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2라운드가 관심인데요. 추 장관이 예고한 대로 윤 총장 감찰을 실제 이행한다면 끝장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동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강욱 대통령 공직기강 비서관 기소 과정에 대한 감찰에 착수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승인 없는 기소가 검찰청법과 위임 전결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힌 만큼 설 연휴가 끝난 뒤 본격적으로 시기와 주체, 방식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법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내부 지휘 계통도 형해화시킨 저들의 범죄 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찰 대상으로는 송경호 3차장 검사와 고영곤 반부패 2부장 검사가 지목됐습니다. 이들 수사팀 중간 간부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확인한 뒤 기소한 것이어서 법무부의 감찰이 종국에는 윤 총장을 겨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검찰 출신이 아닌 마광열 전 감사원 국장을 감찰수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박은정 부장검사를 감찰 담당관으로 발탁하며 감찰관실 진용을 새롭게 꾸렸습니다. 박 부장검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 검사의 부인입니다. 검찰 내부에선 윤 총장 지시를 어긴 데 이어 윤 총장을 패싱하고 추 장관에게 사무보고한 이성윤 지검장이 감찰 대상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종 결정 권한은 검찰총장에게 있기 때문에 감찰 대상이 될 수 없고 윤 총장 감찰이 역풍을 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새해 계획에 돈 관리 잘하자 쓰신 분들 많으시죠? 저를 포함해서 그런 분들 주목해야 하는 뉴스입니다. 적은 돈이라도 나이별, 세대별로 재테크 전략이 다르다는데 안건우 기자에게 들어보시죠. 집값은 치솟고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인 1.25%까지 떨어져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운 시대. 국내 5대 대형은행 자산 전문가들은 만장일치로 위험자산인 주식을 유망하다고 꼽았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해소 국면에 접어들면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다시금 이제 상향 조정되는 걸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 기대 수익률이 좀 더 높아지는 걸로 저희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돈을 만들려는 2030 세대나 퇴직금을 받게 될 5060 세대 모두 믿는 건 안정적인 예적금뿐. 내 집 마련하는 게 제 꿈이라 돈을 좀 계속 모으고 있는 거라 결혼할 사람이랑 같이 이제 미래를 생각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적금을 들고 있어요.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거래 투자할 정도는 안 되고 또 하기가 겁나고 이러니까
뭐 조금이라도 은행이 예금할 수밖에 없는 거죠. 1%대 쥐꼬리 많은 예금금리에서 벗어나려면 전문가들은 저축과 투자를 적절히 배분하라고 조언합니다. 2030 세대는 저축금액의 절반 정도를 적립식 펀드에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정적 수익을 내는 배당주 펀드나 해외 IT 기업에 투자하는 글로벌 펀드 등을 노려볼 만합니다. 2,500, 2,700이 돼서 되게 많이 올랐다 그러면 내 적립식 펀드를 수익률이 어느 정도 발생했을 거라 생각하고 중간중간 또 관심을 갖고 환매를 해서 새로운 상품을 가입하는 게 좋죠. 5060 세대는 세제 혜택이 큰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추천했습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연금처럼 받으면 30%나 절세되고 IRP 계좌에서 얻은 수익엔 세금이 붙지 않아 재투자를 하면 복리 효과까지 볼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그런데 요즘 경기가 안 좋긴 한가 봅니다. 중소기업 절반이 설 상여금을 못 줬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상여금 잘 챙긴 사람들, 국회의원들입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를 겪으며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33.8%에 머물러 있습니다. 역대 최저였던 19대 국회 45%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라는 오명 속에도 지난 20일 여야 의원들은 1인당 400만 원이 넘는 설 상여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공무원들의 상여금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명절 상여금으로 본봉의 60%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은 설과 추석에 각각 400여만 원씩 모두 800여만 원을 상여금으로 받게 됩니다. 일반 직장인의 평균 설 상여금 88만 원보다 5배나 높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일단 800만 원이라는 값이 굉장히 비싼 값이고 일반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급이 다른 그런 차이라서. 기분 나쁘죠. 왜 그 사람들 편하게 적어 있으면서 그렇게 많이 받아요? 여야가 민생법안은 묵혀두고 총선 준비에 한창이지만 상여금은 실적과 상관없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시국이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국비가 나간다는 것 그 자체만 해도 요즘은 정말 스트레스고. 당파 이익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법안들로 인해서 당쟁이 이어지고 국민들이 진정으로 관심 있는 민생 현안은 미뤄지는 점에 대해서 상여금 800만 원은 좀 과한 금액이 아닌가. 회사 직원은 열심히 일을 해서 상여금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국회의원들은 선거 때나 나와서 일하는 척 하는 것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회의원들의 상여금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 전국에 많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동해안과 제주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 비는 내일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 최고 80mm, 경상 동해안에는 20에서 60, 그 밖의 지역에도 5에서 4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산간 지역에는 비 대신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많게는 무려 50cm가 넘는 폭설이 예상되고 경북 북동 산지에는 최고 30cm의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 짧고 굵게 강한 눈이 쏟아질 수 있으니까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풍까지 비상입니다. 해상에는 내일까지 최대 순간 풍속 초속 30m에 가까운 바람이 몰아치는데요. 이 정도면 사람이 서 있기 어렵고 나무가 뿌리채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부산을 포함한 경상 해안에서는 순간적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돼 시설물 점검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상에서 최고 6에서 8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까지 동쪽 지방과 해안가의 공항에서는 강풍으로 비행기 운항에 차질이 우려되는데요. 이용객들은 운항 정보 반드시 확인 후에 이동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날씨였습니다. 동해 펜션 폭발 사고 기사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은 얼마 전 사랑하는 외아들을 잃은 셋째를 위로하기 위해 내 자매가 준비한 위로 여행이었습니다. 위로해주러 온 자매들은 모두 숨졌고 셋째는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가족의 비극에 비극이 또 겹친 것입니다. 한 유족은 취재 요청을 완곡히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정이 있어 모였는데 제사 안 지내고 놀러 갔다는 댓글에 너무 가슴이 찢어진다. 찾아보니 이런 댓글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풍성한 설 명절에 이런 모진 댓글 다셔야겠습니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